안녕하세요. 김혜민 작가의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을 소개합니다. YTN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저자의 단절과 혐오가 깊어지는 시대에 어른으로서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은 시작됐습니다.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파트 3. 나만을 위한 것에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어른다움의 순간. 어른다움을 대하는 태도. 엄마는 학원비를 보낼 때마다 그냥 돈만 보낸 적이 없었다. 꼭 봉투에 돈을 넣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서 나에게 전달했다. 명절 때마다 경비 아저씨들에게 꼭 선물을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경비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분들이 너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그분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 밥을 남기면 아빠는 쌀 한 톨이 농사꾼들의 땀방울이라며 어느 것 하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셨다. 식탁에 올라오는 밥과 반찬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합임을 가르쳐 주셨다. 8살 때쯤 하늘 가깝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난지도에 데려가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줬고 어렵게 사는 달동네에 데리고 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부모의 어른다움의 순간이다. 이 시간들은 어떤 교육과정이나 학습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로 내 인격의 한 부분을 만들었다. 어른다움이란 어른이 어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예의와 겸손, 건강한 관점을 말하며 어른다움의 순간은 이러한 어른의 모습이 발현되는 때를 말한다. 부모님이 내게 알려준 어른다움의 순간 덕에 걷다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 노동자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자주 내 눈에 들어왔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기도했다. 조금 더 용기가 나는 추운 겨울날은 맨손에 폐지 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께 장갑을 벗어드리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나 좌판을 깔고 무언가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마음에 자주 남았다. 가끔 지하철에 노숙인이 타서 옆자리에 앉으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도 나는 혹시나 그분이 상처받을까 자리를 지켰다. 청소 여사님만을 위한 남진쇼. 쓰레기 가득했던 난지도가 상암동이 됐고 난지도를 보던 8살 소녀는 상암동 YTN 방송국 건물에서 일하는 라디오 PD가 됐다. 어느 날 우리 층 담당 청소 여사님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쾌한지 청소하시는 모습이 꼭 춤을 추는 듯 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여사님들이 고된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하며 깨르르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 같았다. 그녀들에게 삶의 피로보다는 삶의 향기가 느껴졌다. 여사님들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균 65세 노동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건물에서 만나는 여사님들마다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역시 나훈아와 남진을 꼽았다. 나는 청소 여사님들만을 위한 2019 설 특집 남진쇼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에 남진 씨를 프로그램 초대 손님으로 섭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공을 들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 여사님들을 위한 특집 남진쇼라고 하니 그는 흔쾌히 출연을 허락했다. 여사님들의 쉼터에 방문해 이 소식을 전하니 정말 난리가 났다. 피디님, 저희 뭐 입고 가죠? 라고 묻더니 곧 그냥 작업복 입고 갈게요. 이게 저희 모습 그대로인데요. 라고 의견을 모으셨다. 남진 오빠를 직접 본 여사님들의 반응은 아이돌을 만난 10대 팬 못지 않았다. 여사님들은 남진과 얽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분은 아빠 몰래 소뚜껑과 냄비를 팔아서 480원을 마련해 남진 콘서트 티켓을 샀다고 한다. 즐겁게 콘서트를 보고 남진 씨와 악수를 하려는 역사적인 순간 아버지가 나타나 머리채를 잡았단다. 그 고백을 들은 남진 씨는 아버지에게 맞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면서도 행복해했다. 남진 씨는 오직 그 자리에 앉은 20명 남짓한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남진 씨는 한창 전성기였던 때로 여사님들은 소녀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있었다. 땀과 수고의 흔적이 묻은 청소 여사님들의 작업복이 꼭 교복처럼 보였다. 진짜 어른됨의 순간을 보여주는 어른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남진쇼는 내가 어른으로서 한 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겠지만 여사님들보다 내가 더 기뻤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어른다움의 순간을 만들어줬음도 분명하다. 뉴스에는 연일 지도층들의 범죄 소식이 지치지도 않고 계속 보도된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직업 윤리도 양심도 없이 남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좀먹는다. 어른이랍시고 어른의 책임은커녕 자신이 가진 것들에 비해 최소한의 의무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YTN 뉴스에 나오는 막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엘리트들보다 콧노래를 부르며 YTN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진짜 어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청소하는 그 시간이 진짜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다움이 중요한 화두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어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나 같은 고민이 있다면 뉴스를 끄고 주변을 둘러보길 바란다. 남진쇼 제작을 하는 내내 김명수 시인의 시 우리나라 꽃들에겐이 떠올랐다.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들꽃들이 피어나면 봄이 오듯이 곳곳에서 묵묵하게 어른다움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만약 이 책이 어른다움의 순간들을 많이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글을 쓰는 지금이 나의 어른다움의 순간일 것이다. 우리나라 꽃들에겐 서른 이름 너무 많다. 이를테면 코딱지꽃, 안진뱅이꽃, 좁쌀밥꽃, 건드리면 끊어질 듯, 바람 불면 쓰러질 듯. 아, 그러나 그것들 일제히 피어나면 우리는 그날을 새봄이라 믿는다.
우리나라 나무들엔 아픈 이름 너무 많다. 이를테면 쥐똥나무, 똘배나무, 지렁쿠나무, 모진 산비탈, 바위 틈에 뿌리 내려. 아, 그러나 그것들 새싹도다 잎 피우면 얼어붙은 강물 풀려 서러운 봄이 온다. 김명수, 우리나라 꽃들에겐. 희망 말고 공감. 20대 어른을 대하는 태도. 코로나19 이후 기관과 대학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강의할 일들이 많아졌다. 팬데믹으로 절망하고 무기력해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해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이 있었지만 있던 희망도 없어지는 때에 내가 무슨 재주로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며칠을 고민하다 말했다. 저는 도저히 20대에게 희망을 가지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강의 제목을 정했다. 희망 말고 공감. 사실 이 제목으로 강의할 자격은 나에겐 없다. 나 역시 그동안 20대 어른들을 향한 온전한 공감보다는 어설픈 희망과 이해를 흉내냈기 때문이다. 나도 MZ세대야 라며 쿨하게 20대 어른들을 이해하는 척 했지만 20년 차이가 나는 세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도 어지간히 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했다. 그러던 중 2020년 일명 인국공 사태가 일어났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분노했지만 대다수는 이 결정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분노했고 이런 상황을 보며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들의 외침이 이기적으로 보였고 철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방송에서 이 사태의 팩트체크를 하고 돌려가기로 청년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너희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라는 어른의 훈계를 했다는데 만족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라이브를 시청했다. 1회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한 20대 어른들의 짠내나는 모습이 나왔다. 나의 20대는 지금의 20대처럼 처절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취준생으로 살지 않았기에 이런 모습들이 낯설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왜 자신과 상관없는 인국공 사태에 많은 취준생들이 화를 냈는지 알 수 있었다. 봄이 왔다오. 난 책상 앞에 앉았소. 이 작은 몸 붙일 공간은 여기뿐이라오. 여름이 왔소. 내겐 하등 상관이 없소. 물장구 치는 청춘은 화면 속에만 있소. 단풍이 지면 뭔가 변할 줄 알았소. 무채색 백수의 삶도 예뻐질 줄 알았소. 난 포기한 적이 없소. 발버둥 치고 있소. 이보, 나도 살고 싶소. 일자리를 주시오. 누가 포기했단 말이오. 나도 잘 살고 싶소. 응원까진 바라지 않소. 손가락질만 마소. 겨울이 왔소. 이젠 춥단 느낌이 없소. 이 식어버린 몸뚱인 겨울보다 차다오. 다시 봄이오. 난 또 그 자리에 앉았소.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내 업인 것 같소. 난 포기한 적이 없소. 발버둥 치고 있소. 이보소, 나도 살고 싶소. 일자리를 주시오. 누가 포기했단 말이오. 나도 잘 살고 싶소.
노력 운운하려거든 기회를 주고 말아소. 봄이 왔다오. 난 하고 싶은 게 많소. 사랑도 결혼도 취업도. 철수와 존슨, 취업학 개론. 드라마 라이브 삽입곡. 나와 너의 노래가 다르듯. 20대에 내 가슴을 뛰게 한 노래는 강산해의 넌 할 수 있어였다. IMF를 살아내는 아빠가 그렇게도 부르셨던 이 노래가 20대 때 나의 노래로 재생됐다. 하지만 이 노래는 지금 2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다. 나는 20대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이 터져 환장할 일이 널린 지금의 20대들에게는 터진 가슴을 가라앉혀줄 노래가 필요하다. 취업학 개론처럼 내 이야기를 과장 없이 의미 부여하지 않고 서술해줄 노래 말이다. 너만 그런 거 아냐.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줄 노래가 필요하다. 내 가슴을 뛰게 한 노래가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20대 어른을 향한 나의 공감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내가 살았던 20대를 살지 않고 있다. 나는 20대 때 꿈을 꿨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찾는다. 방송에서 20대 청년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 공감하자고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오는 내용의 문자가 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요. 철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에 말이죠. 아니다. 철 씹어먹으면 나이 들어서 임플란트 해야 한다. 아마 20대 때 철 씹어 드신 그분 지금쯤 후회하고 계실 거다.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여행 못 간다고 투덜대는 20대 애들 보면 기도 안 차요. 아니다. 요즘 20대 어른에게 여행은 밥과 같다. 여윳돈으로 외식하는 것처럼 이들은 조금 남는 돈으로 여행을 간다. 긋기는 자신이 즐거워서 하면 마약이지만 남의 강요에 의해 하면 혹사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약해 빠졌다고들 한다.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 강요된 긋기에 따르지 않을 뿐이다. 우리 세대가 가졌던 결핍은 절대적 결핍이 대부분이었지만 풍요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 결핍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대적 결핍을 심화시키는 옳지 않은 일에는 우리보다 분개하는 정도가 더 크다. 과거의 영화를 들먹이며 우리 때는 이라는 식의 설득이 콧방귀거리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내 세대가 살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정도가 아니다. 미래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박용만,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중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돼. 너를 채우면 돼. 베스트셀러 책은 도끼다. 8단어의 저자 TBWA 코리아 대표 박웅현은 광고인을 꿈꾸는 20대에게 쓴 답장을 내게 보여준 적이 있다. 당신은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기보다 채워 넣는 위치에 있는 분이겠지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몸속에 좋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니까요.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확실한 미래 준비는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지금의 20대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피프티피플에는 도서관 사서가 꿈이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나온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골라주는 일을 한다. 직장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녀는 사서로 사는 것이다. 20대 어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취업의 결과는 합격 혹은 불합격 단 2가지만 있지만 취업의 과정은 여러 답이 있음을 말이다. 나는 라디오 PD 지망생들을 위한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다. 처음에는 PD가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줬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는 라디오 PD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 강의를 나간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라디오 PD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두 명 뽑던 라디오 PD직은 이제 그나마도 뽑지 않는다. 뽑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뽑힐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모인 라디오 PD 지망생 모두 라디오 PD가 될 수 없어요. 모두 1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라디오 PD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일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뉴스를 찾아보고, 타인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약자를 향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꿈을 꾸면 돼요. 꼭 꿈 안 이뤄도 돼요. 꼭 라디오 PD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20대들의 꿈을 찾는 여정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라디오 PD가 될 수 없다라는 내 말은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말이 아닌 것이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만세삼창만 나의 20대가 아닌 지금의 20대들에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포기도 하나의 답이라는 말이 공감과 위로의 말이 된다. 나와 당신의 20대보다 수천 배는 더 어둡고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20대들에게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한 확신을 주자. 괜찮다. 꼭 그 일 안 이뤄도 된다. 지금 이 시간이 너를 좋은 자리로 데려가 줄 것이다 라고. 그거면 충분하다. 소개팅에서 2번 까인 썰. 거절을 대하는 태도. 소개팅이 취미였던 20대 어느 시점 호감 가는 남성을 만났다. 그 역시 나에게 굉장한 호감을 보이며 3번 연거푸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3번째 만남 이후 그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다. 내가 이 방면에서 그리 둔한 편도 아닌데 마지막 만남에서 거절과 관련된 어떤 느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연락 두절이 갑작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이후 다른 남성과 소개팅을 했고 역시 3번을 만났다. 소개팅 후 3번의 만남 후에 고냐 스톱이냐를 정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지 몰라도 그는 내게 긴 문자를 보냈다. 혜민 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한 적 없었고 등등.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혜민 씨는 혜민 씨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나는 또 까인 것이다. 이 2번의 까임은 내게 유아기적 거절과 어른다운 거절이 있음을 알려줬다. 전자의 거절은 아주 유치한 거절이다.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라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떨어진 입사 지원자에게 너는 이래서 아니다라고 구구절절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귀하와 같이 훌륭한 인재와 함께 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정도의 최소한의 통보는 해야 한다. 전자의 거절처럼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도 갑작스러운 거절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다. 반면 후자의 거절은 어른다운 거절이었다. 응, 넌 아니야는 마찬가지였지만 거절당하는 상대방을 존중해 거절의 이유에 대해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다. 나는 그의 거절 문자에서 나에 대한 존중을 볼 수 있었다. 살면서 소개팅에서만 거절당하겠는가? 어른이 되면 수없이 거절당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생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거절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거절을 해야 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지 말아야 하는 청탁과 뇌물을 받고 맺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거절을 대하는 태도는 어른이 꼭 배워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예의 바른 태도, 명료한 문장, 정확한 이유. 무엇보다 거절은 아주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아이처럼 싫어 안 해라고 발을 구르고 고개를 저어서는 안 된다. 예의 바른 태도는 기본, 명료한 문장으로 정확한 이유를 들어 거절해야 한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말이다. 예를 들면 나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사는 비싼 음식과 술값을 내가 계산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예의 바른 거절이다. PD라는 직업은 거절당하는 게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연사에게 전화를 하고 수없이 거절당한다. 그래서 나는 인터뷰 수락 여부가 아닌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나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년이 넘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 회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개인 메시지가 한두 개이겠는가. 그러니 박 회장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는 즐겁게 응답,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매번 거절해줬다. 그런데 그 거절이 세련되고 친절해서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임에도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요청 2년 만에 드디어 그가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박 회장은 인터뷰 하루 전 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내일 그 생방송에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YTN도 대한상의 때문도 아니고 두산 때문도 아니에요. 상의 회장 하는 동안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아주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대부분 거절해 왔어요. 그동안 장난처럼 늘 거절해 왔지만 속으로는 그 때문에 참 미안했어요. 어린 친구에게 어른으로서 참 할 일이 아니다 싶고 미안했어요. 이런 진심이 담긴 거절이었기에 2년 넘게 거절을 당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혜자예요.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정신은 맑지만 몸이 무겁네요. 드라마 보시고 좋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가의 산뜻한 의도를 잘 표현해 보려고 이리저리 상상해 보며 연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몹시 분주하고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느라고요.
말실수를 잘해서 본래 인터뷰를 겁내는데 이해해 주세요. 잘 지내시지요? 제가요, 좀 아픈 중이에요. 그러니까 앓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려 미안합니다. 저는 좀 못됐나 봐요. 그냥 어느 날 써주신 기사를 보고 날 이렇게 써주시다니, 아, 행복해, 아, 재미있어, 이러고 싶은가 봐요. 웃기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마음아, 넌 누구니의 저자 박상미 교수도 여러 차례 배우 김혜자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런 거절은 거절을 당하고도 진정으로 존중받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박 교수는 이 거절로 그동안 거절로 인해 생겨났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한다. 어른들이여,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고 우아하게. 그러면 그 거절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이 될 것이다. 혹시 거절을 당해 수치심이 생긴다면 그럴 필요 없다. 분명 그것은 수준 낮은 거절이었을 테니까.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 기품. 복수를 대하는 태도.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는 아내의 탈모를 농담거리로 삼은 크리스 록의 뺨을 치는 초유의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비판이 일자 다음날 윌 스미스는 자신의 SNS에 폭력은 어떤 형태든 독이고 파괴적이라며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틀렸다.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10년간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으며 아카데미 회원직도 박탈당했다.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는 아카데미 시상식 일주일 전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항상 내 머리를 가꾸고 꾸미는 일이 힘들었지만 남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유지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나는 탈모증을 겪고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 이 글을 남기고 그는 삭발을 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아내의 용기 있는 결정을 윌 스미스는 분풀이로 망쳐버린 것이다. 제이다는 이후 인터뷰에서 윌 스미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다며 윌 스미스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윌 스미스의 복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물론 폭력적으로밖에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은 있다. 하지만 윌 스미스는 세계적인 스타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멋지게 반격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폭력으로 복수했다. 만약 윌 스미스가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에서 크리스 록을 멋지게 한 방 먹이는 멘트로 받아쳤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본다. 오늘 저에게 영광스러운 나무주연상을 안긴 영화의 실제 인물 리처드 윌리엄스는 사람을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꼭 때리는 것이 아니어도 언어 역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 록의 발언은 나와 아내에게 큰 폭력입니다. 나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는 탈모증을 겪고 있고 삭발을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의 약점을 놀리는 사람에겐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내 아내는 G.I. Jane 2를 찍을 만큼 당당하고 멋진 여전사가 맞습니다. 크리스 록은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삭발을 보고 영화 G.I. Jane의 삭발을 한 여성 주인공을 빗대며
G.I. Jane 2를 찍으라고 발언했다. 페이스북에 이런 생각을 올리자 한 친구는 제 아들에게 이런 상황이었다면 윌 스미스처럼 받아치라고 가르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는 당연히 맞서고 받아쳐야죠. 그런데 저는 아들에게 무조건 뺨을 올려붙이라고는 말 안 할 거예요. 배우로서 모두의 축제인 무대에서 행한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말해줄래요. 무대에서 뺨을 때리는 것만이 맞서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대꾸했다.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라며 나와의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어버렸다. 맞고 오는 게 나은가, 때리고 오는 게 나은가. 아이들 키울 때 한 번쯤 하는 고민이다. 자식이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것이 부모인데 쿨하게 맞고 오는 게 낫다고 말할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 그래도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에게 때리고 오는 게 100번 낫지. 때리고 와. 엄마가 뒤는 책임질게.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폭력은 폭력으로 대처해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아이에게 말했다.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괴롭히면 참아서는 안 돼. 맞서야 해. 하지만 원칙이 있단다. 첫째, 상대에게 분명하게 너의 불편함을 말해. 둘째, 그래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주변에 도움을 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 셋째, 그런데도 또 너를 때리거나 괴롭힌다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돼. 여기서 말한 모든 방법에는 물리적인 대응도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복수의 수단이 아닌 나를 지키는 정당방위로서의 물리적 대응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내가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폭력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보다 공적인 대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아이에게 훨씬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직과 성실이 나를 보호할 것. 살면서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대상이 어찌 없겠나. 내가 당한 것보다 100배는 더해서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17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정말 억울했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다. 그때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나를 방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복수는 하지 않았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라는 칼날은 휘두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인간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거나 스스로를 망친다는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을 때 남편이 내게 너의 정직과 성실이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폭풍처럼 출렁거리는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했다. 분통 터지는 일을 겪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약으로 처방하면 대부분 나처럼 복수하기를 멈춘다. 모든 감정은 나의 것이고 다 옳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는 태도는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윌 스미스의 복수로 본인과 아내는 피해자가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의 아내를 놀린 크리스 록은 보겠지만 윌 스미스는 볼 수 없게 됐다. 언젠가 배우 김여진 씨가 SNS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에게 하지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당신들도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신들을 위해 싸워주겠습니다 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기품이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괴물 같은 어른을 대하는 태도.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직업을 가진 내가 가장 보기 힘든 건 바로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학대받는 뉴스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나는 엄마가 되고 길가에 지나가는 꽃 하나도 쉽게 꺾지 못했다.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읽고 나서는 뱃속의 아래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엄마 꽃게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 한동안 간장게장을 먹지 못했다. 처음 정인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충격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정인이가 학대를 받은 이후 힘없는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할 때 웃는 모습까지도 뉴스에 나오면 고개를 돌렸다. 나의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들었다. 내 아이만 지키는 것으로 어른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자괴감까지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인이 계모의 살인죄 적용을 위해 판사에게 진정서를 쓰는 것뿐이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최근 방영한 드라마 스위트홈의 마지막은 괴물로 변한 아이를 어른이 온몸으로 껴안으며 괜찮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른은 그래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학대하고 죽이는 어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인이를 죽인 어른을 엄벌하지 않으면 괴물 같은 어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죽거나 괴물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이 괴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의 청원, 그리고 그 어른들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5일 진정인 연우 연서 엄마 김혜민. 학대받는 아이들의 뉴스뿐 아니라 소년범들의 범죄 뉴스를 들을 때도 마음이 무너진다. 괴물로 변해버린 소년범들 사연 속에는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은 사실, 아이들을 학대한 더 괴물 같은 어른들이 숨어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 탓이다라고 말하고 책임지는 어른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콘텐츠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흑인, 동양인, 여성들의 등장이 빈번해지고 있고 대한민국 콘텐츠에는 어른의 의무가 자주 강조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가 아닌가 싶다. 어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갑판에 기준 이상의 무게를 실었고 평형수를 빼버렸고 화물을 단단히 묶지 않았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어른도 있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만 명령한 대통령이 있었고 무책임한 구조 담당자들이 있었다. 단식하는 유족을 희롱하는 어른들이 있었고 세월호를 정치화시켜 이용한 어른들이 있었다.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이 결국 아이들을 죽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어떤가? 독성 강한 가습기 살균제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렸지만 죄를 제대로 물어 책임을 묻는 어른도 책임을 지는 어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구하고 보살피는 너무나 당연한 어른의 의무를 여러 콘텐츠를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학습하고 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30만 부 이상 팔린 동화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소설 긴긴 밤에는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이 나온다. 노든은 유일한 코뿔소로 태어나자마자 코끼리 고아원에 입소한다. 나이가 들어 고아원 밖으로 나가야 하는 노든은 두려웠지만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이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다는 어른 코끼리의 격려에 힘입어 세상에 나온다. 부모의 품을 떠나 밖으로 나온 생명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노든을 기다리는 건 시련뿐이었다. 사냥꾼들에 의해 아내와 딸을 잃었고 영혼의 친구 앙가부까지 먼저 보낸다. 이제는 정말 세상을 살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노든에게 존재를 알 수 없는 알이 나타난다. 노든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어린 펭귄이 태어나고 펭귄을 바다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노든은 펭귄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긴긴 밤을 보낸다. 나는 노든의 모습에서 어른의 의무를 본다.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의 고통보다 자신이 돌보고 지켜야 하는 존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이 이 지랄맞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돌봄의 선순환을 맛본다. 마침내 노든의 생을 자양분 삼아 태어난 어린 펭귄은 용감하게 혼자 바다에 뛰어든다. 옛날에는 하늘이나 사람들이 참 좋았거든.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사회는 썩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옛날이 좋았어.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본 사람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나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겐 좋은 시절이었으면 좋겠어.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중에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괴물이 되고 그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을 만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거둬라. 더 이상 괴물들이 판치는 저주받은 세상을 한탄만 하지 말자. 더 이상 괴물 같은 어른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서도 허락해서도 안 된다. 어른 모두는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하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 내 아이가 웃을 때 다른 아이의 울음을 생각하면 내 아이만이 아닌 남의 아이도 지킬 수 있다. 나는 몇 년째 국제아동기구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위기 아동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카피를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라고 정했다. 노든이 작은 알을 지켜 그 알을 깨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 홀로 긴긴 밤을 지나 바다에 닿았듯이 지금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는 세상을 구할 것이다.